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이영목 차장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받으러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고생하신 만큼 좀 제가 알찬 강의를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한 2번 정도 더 우리 지급결제 관련 강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IT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테크닉하고 또 전문적이라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모바일 등등 해서 이렇게 최근에 어떤 그런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더 호기심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강의 제목은 2013년도 지급결제 보고서 이제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 자료 좀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조금 또 지난번에 또 안 되셨던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들으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고서 간략하게 지급결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의 제목을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와 2013년도 지급결제 동향,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자가 2013년도 지급결제 보고서라고 한국은행이 매년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조금씩 시기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전반적인 지급결제 동향이라든가 또 국내외 어떤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또 그 내용을 책자 형태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발간하고 저희 한국은행 웹사이트에도 올려놓고 또 이렇게 유료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사실 국내에서 나오는 유일한 우리는 한국 지급결제 제도의 전체적인 일종의 연차 보고서 내지 백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근데 이제 글자체도 작고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가장 특징적인 사항만 해서 슬라이드 한 10페이지 조금 더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 순서는 크게 이제 4부분으로 이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급결제 제도가 뭔지, 그리고 그럼 이게 현실의 제도이니까요. 국내 지급결제 제도가 어떻게 오거나이즈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한국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왜 그럼 지급결제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차 보고서나 백서를 발간하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이유인지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2013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결제 제도에서 개념, 그리고 지급결제 제도에서 사실 정책 당국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결제 리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지만은 지급결제라는 말이 워낙 흔하게 또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또 좀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식당 가서 식사하고 결제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실 이제 쓰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우리가 강학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굳이 또 설명을 하자면 약간 좀 정황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경제 주체들이 현금 또는 수표, 신용카드 등과 같은 비현금 지급 수단을 이용해서 경제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경제 주체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화폐적 가치 이전을 통하여 해소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런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 그래서 지급 결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즉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 결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의 하부 구조로서 그 구성 요소로는 지급 수단,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기관들, 그다음에 관련 결제를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각종 시스템들, 그다음에 관련 법규,
그다음에 기타 업무 처리 절차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급 수단부터 IT까지 그리고 법률까지 굉장히 복잡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대부분 다 상경계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이렇게 학생분들 위주로 강의를 들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과 결제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 지급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지급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단들 현금이든 카드든 해서 그 결제를 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제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 해소된 상태를 사실은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혼용이 돼서 지급을 뭐 결제처럼 쓰기도 하고 결제를 지급처럼 쓰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뭐 거의 동의어처럼 사실은 이제 쓰이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지급 결제 제도라고 할 때는 밑에처럼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식의 명칭인데 국제기구나 기타 뭐 국가별로 따라서는 and settlement를 빼버리고 그냥 Payment Systems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대개 다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명칭보다도 전체 이런 어떤 이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내용처럼 지급과 결제를 모두 다 조금 서로 포괄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들이 여기 있는 이제 지급 결제 단계에 다시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터미널로지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급이라는 것은 지급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서 수취인에게 현금 또는 비현금 지급수단 등 화폐적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현실의 지급 결제 제도에는 크게 속성으로 보면 화폐와 그리고 화폐에 대비되는 금융처 상품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처럼 이렇게 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화폐, 자금은 이제 지급, 페이먼트라고 하고요. 증권은 속성은 같은 거지만 용어를 법률에서는 인도한다, 딜리버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같은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속성으로서는 같은 거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한 발 더 지급과 결제에 있는 중간 개념으로서 청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사거나 뭐 어떻게 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뭐 그 컴퓨터 판매상하고 그 컴퓨터를 사는 구매자의 관계는 그 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완전히 끝나버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뭐 신용카드나 수표나 어떤 뭐든 현금이 아닌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단계에서는 바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금융기관을 거쳐서 한국은행을 거쳐서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어떤 지급 결제 절차가 더 남아 있다. 근데 이제 그 절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차가 이제 청산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림에서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나왔던 그림 같은데 거기서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그 뒷단에 있는 금융기관 간 여러 가지 자금 정산을 해서 주고받을 자금의 규모나 또 증권의 규모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청산이라고 하고 또 이 청산 과정은 또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간 서로 예를 들어서 주고받을 금액이 A 금융기관에 B 금융기관에 100억이 있고 B 금융기관이 A 금융기관에 줄 게 50억이 있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상계 차감이 돼서 50억만 이제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0억이 차감되는 측면에서는 한편 더 결제의 개념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단계에서는 이렇게 청산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나 증권이 실제로 이제 서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채권 채무가 최종적으로 해소되는 단계를 이제 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개념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핵심적인 롤을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도표로 그려보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실물 및 금융거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지급의 단계에서 현금 또는 기타 비현금 지급산을 통해서 이제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은행이라든가 우체국 같은 그런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비현금 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이나 증권이 서로 금융기관 간 차감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 차감이 자금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증권의 경우에는 장 내외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청산기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 간 개인이 아니고요.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증권이 예탁되어 있는 결제기관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걸 다시 한번 도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뭔가 상품을 이제 서로 거래를 했다고 쳤을 때, 이제 왼쪽 남자분이 이제 뭔가 자금을 줘야 될 지급인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돈을 받을 이제 수취인이죠. 그래서 현금을 하면 요 단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그런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든 관계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든 ATM이건 뭐든 관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뱅킹이라고 치면,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은행에 이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그게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이렇게 지급 지시를 위해서 지급을 위해서 계좌이체 의뢰를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청산소로 보내지고요. 현재 이 소액결제의 청산소 역할은 금융결제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시 이 수취인이 이렇게 개인에게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 수취인의 거래은행에게 통보가 되고, 이 통보를 받은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이 수취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수취인이 바로 계좌에 입금됨과 동시에 자금을 인출하는 등등 처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ATM 거래건 인터넷 뱅킹은 하루에 한두 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건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사실 이제 이 지급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지급하는 만큼의 자금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 기간치를 모읍니다. 이제 지급은 통상 이제 하루 정도, 하루 조금 넘는데, 이제 대략 하루 정도라고 보면, 그래서 하루치를 모아서 그 다음날, 그래서 이게 신한은행이고 조흥은행이다 그러면은, 신한은행이 이렇게 지급을 부탁한 금액과, 또 거꾸로 이제 은행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신한은행, 우리은행이었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이렇게 지급을 의뢰한 그런 금액, 거꾸로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에 지급을 의뢰한 금액, 요 금액을 차감해서 서로 차감한 다음에 실제 줄 금액만 이제 요 청산소에서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통보하고, 각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에 3자한테 통보를 해서 계산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현재 제도로는 그 다음날 당일치를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요 신한은행 당좌 계좌에서 우리은행 당좌 계좌로, 줄게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하듯이 은행 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자금이 이전이 되면, 처음에 요 소비자 단에서 일어났던 자금 결제가 최종적으로 금융기관 간의 어떤 주고받을 채무로 변환이 되는데, 그것들이 그 다음날 한국은행 당좌 계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행 간 최종 결제가 완성이 되는 어떤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표를 그린 건데요. 이제 지급결제, 한국은행이 특별히 지급결제 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뒤에도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잘 서큘레이션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제도뿐 아니라 기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지급수단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지급수단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 단계가 이제 장표라는 게 특별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어떤 이런 종이 형식을 통해서
실물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특정한 어떤 요건에 따라서 작성된 종이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츰 여러 가지 전자 방식으로 또 대면에서 실제 얼굴을 보지 않은 비대면 방식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 사선 방향으로 지금 이제 사실 뭐 다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자금융이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개념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비대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전자금융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고요. 뭐 IT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그 국제적인 어떤 개념은 장표 대면 서로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급 결제하는 단계에서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지급 결제를 처리하는 이런 비대면 전자 방식의 지급 결제 수단들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적 단계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타 이제 방식 자체가 제가 방금 조금 뭐 차익 결제를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총액으로 매 건별로 총액으로 하느냐 아니면 양자 간 또는 여러 사람, 여러 기관 간의 다자 간에 어떤 특정한 기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래에 따라서 받을 금액,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과 상대방이 줄 금액들을 계산해서 상계한 다음에 차감한 남은 잔액만 결제할 거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형태의 결제 방식이 있는데요. 되게 예전에는 차액 결제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진도 그 세월호 사태도 있지만 점점 안전성이 더 이제 강화되는 추세가 있어 왔고요.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각국 그 결제 시스템들은 이렇게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액 결제를 하게 되면은 글자 그대로 뭐 이해가 되시겠지만 총액을 매 건별로 총액을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제 자금 부담이 좀 있겠죠. 대신에 차익 결제는 이제 그런 뭐 이 차익 결제하게 되면 이 중에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결제를 불이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성은 적게 소요되지만 이제 이 모든 참가 기관들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몫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결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결제를 불이행하는 기관들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새로 이런 받을 금액과 줄 금액을 재계산해서 이제 영어로 리와인드라고 그러는데요. 차익 계산을 새로 해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번잡한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것이 뭐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전체 금융기관들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거액의 자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특정 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했다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결제가 또 그 계산하는 시간만큼 또 지연되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금융기관 간의 거액 결제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 차익 결제에서 총액 결제 방식으로 시스템이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이동성 부담이 커지고 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2009년 미국 뭐 금융위라든가 각종 뭔가 금융 경제가 좀 수축돼서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돈도 유동성 흐름도 좀 어렵게 된 데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대체 수단, 예를 들어서 뭐 국채를 가지고 있다. 뭐 국채를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가격도 채권 가격도 많이 하락하니까 팔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다 하더라도 제값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거액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런 실시간으로 총액을 결제하는 방식에서 결제 리스크 감축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동성의 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동시 결제라고 썼는데 이제 아까 차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추구한 혼합형 이제 결제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제 이 숫자로 이렇게 보면은 총액 결제 방식은 여기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고 치면 요 각 은행들이 자기의 거래 상대방이 B은행, C은행, D은행과 이렇게 뭐 이게 뭐 억이라고 칩시다. 억이라고 치면 뭐 10억을 줄 게 있고 30억을 받을 게 있고 또 뭐 60억 받을 게 있고 20억을 줄 게 있고 40억 줄 게 있고 50 받을 게 있고 뭐 또 D랑 또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게 뭐 각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컨비네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 토탈이 필요한 전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420억이 됩니다. 다 계산해 보면은. 근데 이제 양자간 차감 방식을 통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요 30억과 10억을 차감하면 결국은 B가 A한테 20억만 주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자간으로 다 이렇게 차감 베풀면 필요 이동성 규모가 180억으로 이거 다 180억이거든요. 다 줄어들고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청산소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와서 요 양자간의 관계를 요 청산소와의 관계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청산소가 이 여러 가지 요 각 개인들한테 채권자도 되면서 채무자도 되면서 이렇게 서로 채권 채무가 서로 같이 요 청산소가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자면서 또 채무자도 되고 그래서 그런 채권 채무가 서로 변경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유동성이 더 줄어듭니다. 이게 뭐 이제 증권에서 더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그 결제 방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거액 결제 시스템의 혼합형 결제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건별로 A은행이 B은행에 100억 줄 게 있고 50억 줄 게 있으면 실제로 100억이 생겨야 100억이 생기면 그 100억을 다시 실제로 이체를 하고 또 B은행이 50억 줄 게 있으면 다시 또 뭐 어떤 식이든 유동성이 생겨서 50억이 있어야만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총계 결제 유동성이 150억이 소요가 되는데 차입을 하면 이렇게 50억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융기관 간에 여러분들 우리 이런 그 거액의 자금 결제라는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어릴 때라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회사를 들어왔을 때 그때 IMF 직후였는데 그때 진짜 은행 그때 당시에 제&A 특정 은행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실제로 은행이 망한 케이스도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액 결제의 가장 중요성은 결제가 제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결제가 예정된 금액이 제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액 결제의 실시간 결제를 살리면서도 이제 유동성을 적게 하려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100억이 줄 게 있고 50억 받을 게 있으면은 결국 이제 A은행이 B은행한테 이제 50억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은행이 50억만 있으면 이 전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회계 처리도 A은행이 B은행한테 100억을 지급한 걸로 B은행은 A은행 50억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상계 방식 영어로 set off라 그러는데요. 뭐 법적으로는 정식으로 상계는 아닙니다만 상계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성도 차감하면서 전체적으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전 세계에서 지금 몇 개 이 하이브리드 이어 시스템을 적용한 중앙은행의 거액 결제 시스템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일본, 싱가포르 해서 몇 개 안 됩니다. 독일인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실제 이제 이렇게 결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은행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은행이 있으면은 양자간, 다자간 이렇게 결제 조합을 전산적으로 찾아내서 결제 조합을 찾아내가지고 자동적으로 매 30분마다 이렇게 이것들이 기계식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제 제도 이해 개념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결제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제 리스크는 글자 그대로 결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결제 리스크라고 하고요. 그 결제 리스크는 결제되지 않은 금액과 최종 결제까지의 어떤 소요되는 시간에 이제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간단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실제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한다든가 해서 결제 대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용 리스크, 그 다음에 채무 능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정해진 시점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데요. 현재 실제 상황에서는 신용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가 잘 구별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개념상으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되고 실제 리스크 관리 제도에서도 조금 구별을 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리스크는 글자 그대로 전산상 이런 여러 가지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재해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걸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해 가지고 지급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률 리스크는
글자 그대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결제가 완결되지 않은 그런 리스크인데요. 통상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뒤에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요.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파산했을 경우에 그런 파산 시점을 전후해서 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될 채무, 채권은 더 문제가 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법률 리스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파산하게 되면 개인이건 법인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채무가 굉장히 많이 초과한 상태잖아요. 파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채권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라고요. 보통 배당률 10%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파산 제도로 인해 가지고 내가 100억을 받을 게 있는데 10억밖에 못 받는다. 이게 법률 리스크입니다. 네. 물론 그전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 이동성 리스크가 또 보였겠죠. 큰 기관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는 특정 참가 기관이나 또는 특정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 생긴 것들이 다른 참가 기관, 다른 금융 기관이나 다른 결제 시스템에 이렇게 파급이 돼서 컨테이전 효과를 일으켜서 전체 시스템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럼 국내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체 그럼 국내 지급결제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책자 보시면 되겠지만 전체 우리가 각가지 경제 거래나 금융 거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경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지급이 되는 형태는 4가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결제 시스템,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또 부분적으로 따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결제 부분 또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증권청산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국내 일부 외화자금이체 시스템과 함께 미국에 있는 CLS은행을 통한 외환결제 시스템, 크게 이렇게 4가지 섹터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제 그 성격을 소액거래, 증권거래, 외환거래, 이제 금융기관 간 거액 자금 이제 거래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뒤에 요 참가기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섹터에서 이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 요 거액결제 시스템, 소액결제 시스템, 여기 외환결제 시스템은 글자 그대로 화폐적 가치 이전, 그러니까 자금이 이체되는 그 시스템이고요. 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청산결제 시스템은 증권을 사거나 팜에 따라서 생기는 대금 이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과 대금 2가지가 각각 따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 부분은 여기서 일어나고 대금 부분은 이렇게 거액 또는 소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외환결제 시스템은 매도 통화, 그러니까 각 이종 통화 간 거래잖아요. 그래서 매입 통화와 매도 통화, 매입 통화 간의 거래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스트럭처 안에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거액결제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각국을 보면 거액결제 시스템이 꼭 중앙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거의 예외적인 경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중앙은행이 하고 있지만 전산적인 IT 운영만 이제 별도 법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거의 99.9% 모든 거액결제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이제 운영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 계좌 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 결제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고 또 중앙은행이 그런 목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거액결제 시스템은 한국은행이 운영 관리하는 정확하게 하면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인데요. 우리 이제 통상 너무 길어서 한은금융망 영어로 하면 BOK와이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거액의 자금 결제를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뒤에 통계도 나오겠지만 금융기관 간의 콜거래나 또는 금융기관 간 증권거래, 외환거래, 대금 또 금융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최종
차익에 대한 최종 결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994년도에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혼합형 결제 방식을 추가를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외연 지점, 그다음에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뭐 기타 이런 기관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기타 한국정책금융공사 이런 각종 특수기관들 이렇게 해서 전체 작년 말 기준으로 133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스템에 참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좀 더 폭넓게 문호를 개방해서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 특수기관에도 자금 예금 계좌 개설을 거액결제 시스템의 이용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 일평균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결제된 금액은 232.7조 원입니다. 굉장히 뭐 그냥 생각으로만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더 자세히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그러니까 이런 기타 소액 증권 외환 결제를 제외한 기타 자금 간 거래가 123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고객 또는 자체 수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CD, ATM, 인터넷 뱅킹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스템망을 통해서 서로 금융기관 간 주고받은 그 이체 금액의 차익이 13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증권 결제 부분이 한 80조 가까이 되고요. 일단 외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게 한 16조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국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금 결제 업무를 그 성격별로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전체 이런 원화 자금 이체 부분, 외화 자금 이체 부분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음영침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목적으로 이제 한은금융망이 이제 도입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설명할 때 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거액결제 개념 이게 뭐 꼭 전체를 포괄하는 그림은 아닌데요. 그냥 한번 예시로 들면은 뭐 A은행, B은행 간 자체적인 자금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또 고객의 거래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는 한국은행이 개설하고 있는 요 계좌 간에 지금 뭐 꼭 당좌 계좌뿐 아니라 자금 결제를 전용으로 하는 결제 전용 예금 계좌도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개설해주고 있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그 계좌 간에 이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체 의뢰를 하면 한국은행이 그 이체 의뢰가 여러 가지 사전에 정해놓은 양식에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전산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해서 이렇게 이 개인이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포맷이 조금 특정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가면요. 그래서 거액과 소액이 사실은 뭐 개념이 뭐 딱 그냥 말하면 쉽진 않은데 그냥 종전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1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억을 초과하면 이제 거액결제, 10억 이하는 소액결제라고 하는데 딱 그대로 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 그래서 이 성격 자체가 사실은 금액보다는 성격 자체로 거액결제는 영어로 하면 wholesale payment라고 하고요. 이 소액결제는 retail paym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액결제는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진 자금이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소액결제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주로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우리 같은 개인이나 또는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 뭐 중소기업 이런 소규모 어떤 자금을 이체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11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금융결제원은 이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여타 시중은행들이 참가해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소액결제 시스템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소액결제 시스템의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정해진 시점, 지금은 이제 T+1,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차익결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도입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내용들은 다 이런 건 여러분 학생분들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돼 있고요. 그래서 쭉 해서 사실 요즘 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CDATM이나 전자공동망을 제일 많이 이용하겠죠.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입된 연도고요. 이거 1910년은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그 어음 교환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개인 간에는 실시간으로 자금 이체가 처리가 되지만, 결국은 그 뒤에 있는 금융기관 간 자금 정산은 하루라는 어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어떤 신용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 장치를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199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순채무 한도, 그리고 이제 순채무 한도를 바탕으로 한 사전 담보, 그다음에 결제 불이행 시 참가 기관들이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이런 세 가지 체제로 차익 결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한 실시간 거액 결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소액 결제 시스템은 이런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각 참가 기관이 상대 기관에 지급을 의뢰하는 순 자금 이체 의뢰 한도를 사전에 일정 규모로 통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특정 앞선 시기에 평균을 내가지고 정하고 거기에 일정 비율, 지금은 이제 평균 30%인데요. 평균 30%로 통상 국채인데요. 그런 담보증권을 납입을 하게 해서 실제 문제 생겼을 경우에 그 담보증권을 처분해서 그런 채권 금융기관의 그 채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생존한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은 여타 참가기관들이 서로 이 담보 비율제로 다시 서로 안분 비례해서 비율대로 나눠서 이제 손실을 분담하고 나중에 그 채무 불이행한 기관에 다시 상환을 청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전 담보 예측 비율이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기준 새롭게 금융 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 기준에서 이게 좀 굉장히 높게 이렇게 100% 가까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비율을 높이려는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증권 결제 시스템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증권 결제 시스템은 유일하게 자금뿐 아니라 증권과 자금이 같이 서로 등가적으로 대가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 역시도 청산기관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금과는 조금 구별되는 특색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화폐를 돈을 금융기관 은행 대표적으로 은행이라고 치면 은행에 예금하듯이 증권도 여러분들 뭐 아시듯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 물량이 1억 주씩 막 되기도 하잖아요. 그걸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금융기관들도 다 자체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워낙 물량이 많은데다가 분실, 손상, 장마 와가지고 젖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권도 특정한 은행과 같은 증권의 은행, 그래서 그런 기관을 세워서 예탁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의 실물 자체를 다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고서 그래서 내가 홍길동이 물론 이제 개인들은 바로 하지는 못하고 증권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증권사 A 증권사라 그러면 A 증권사가 증권을 다 맡긴 다음에 증권 계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그 증권 계좌 간 이동을 통해서 실물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증권 계좌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계좌 이체를 통해서 증권의 소유권이 이전하거나 또는 담보를 위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부의 질권 관련 내용을 기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권 관련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앙 예탁기관이 한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있고, 아마 여기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나중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아마 들어가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한국예탁결제는 한국의 유일한 영어로 이제 센트럴 시큐리티스 디파지터리, 그래서 중앙 예탁기관이라고 이제
요걸 하면 CSD인데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예탁받아서 증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실물 증권인도 아닌 예탁자 계좌고 방식의 북 엔트리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대금의 결제는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을 통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몇 번의 제도 개편을 통해서 대부분의 증권거래 대금은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제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민간 상업은행은 뭐 확률은 굉장히 낮을 수는 있지만 파산, 도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결제가 나중에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받을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제의 세틀먼트 파이널리티, 결제의 종료성, 결제 완결성이 보장이 되는 중앙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중앙은행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발권은행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별로 보면 이제 통상 이제 그 증권은 장내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주식은 장내에서 많이 거래지만 또 채권은 장외 거래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내, 장외가 있는데 이렇게 청산 기관이 이렇게 이제 장내는 한국거래소고 장외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고요. 증권결제는 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 계좌, 매도자, 매수인의 한국예탁결제원 계좌 간 이체를 통해서 이제 증권결제가 이루어지고요. 대금결제는 이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은행에 개설해 놓은 예금 계좌를 중간에 거쳐서 이렇게 대금이 결제가 되고요. 결제일은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장내 주식시장은 뭐 T+2일, 뭐 또 이렇게 T+1일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결제 관행도 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외환결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외환결제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입, 외환거래 당사자 간의 매입 통화, 매도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외환 관련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이제 방식이고요. 종전에는 이제 그 환거래행 방식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최근에는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시차를 제거해서 원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여러 가지 뭐 외환 관련 수업 뭐 들으셨으면 뭐 더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에 있는 B은행과 런던에 있는 A은행이 서로 N 달러 거래를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B은행이나 A은행이 각자 이 통화를 발행하는 국에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제하는 방식은 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통화를 두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1000만 불, 1억 불을 직접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상 이유도 있고 외환 관련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N1 달러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소재지의 그 금융기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있는 이 B은행의 환거래, 거꾸로 제가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N화를 매도하려면은 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이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A은행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대리은행을 통해서 이 B은행의 대리인에게 우리나라 하는 금융권과 같은 일본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액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이체를 하고 또 달러는 또 반대로 이 B은행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FedWire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거액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이 수취인인 A은행의 대리인 환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런던, 서울, 일본, 미국 다 시차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 $1 거래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한 측면 생기지만 그래서 이런 시차 때문에 N화는 먼저 줬는데 뭐 달러 보통 이제 시간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보다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N화는 지급뭐 있어서 더 했는데 달러를 뭐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차 때문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은 이제 뭐 똑같진 않은데 여러분들 왜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비대면 거래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선전하는 그 물건이 맞는지 사실 뭐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니까 중간에 어떤 특정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계좌에 돈을 보내게 한 다음에 내가 직접 물건을 받는다. 아, 이 물건 좋다. 오케이 하면 그 돈을 맡고 있는 그 기관이 실제 물건을 판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환거래도 지금 이제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Continuous Linked Settlem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제 외환결제 전문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으로 돈을 다 몰아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서로 이 엔화 거래, 엔 달러 거래의 그 매입 매도 통화 간의 동일액 상당액을 이렇게 동시에 받아서 동시 지급하는 그런 동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 있는 CLS는 쉽게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환 결제는 그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거래다 보니까. 그래서 각 통화의 발행, 각 통화의 어떤 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에 CLS가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CLS은행이 원화 계좌를 개설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매일매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림 같으면 여기는 이제 CLS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겠죠. 여기는 미국 그 연준 각 지역 뭐 뉴욕 연방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동액 상당으로 이렇게 CLS은행이 중간에서 이렇게 결제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부 유럽 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간대에 맞춰서 아시아 태평양은 지금 2시부터 5시까지고요. 그다음에 북미는 뭐 좀 시간이 아마 새벽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시간대를 만들어서 이때 뭐 이 지금 17개 통화가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각 통화의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CLS은행 계좌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이 원달러 거래를 했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이제 사는 거래라고 치면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에 1,000억이다 그러면 딱 한 건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 1,000억을 CLS은행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CLS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그 달러를 매도하는 기관은 뉴욕 연준에 개설되어 있는 CLS은행에 1억 달러를 이제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CLS은행을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원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돈을 떼지 않도록 먼저 지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결제 리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는 2004년 말에 이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의 외환 결제가 이렇게 원금 리스크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주 초기는 아니고요. 2002년도 이렇게 주요 7개국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확대가 돼서 지금 현재 17개 통화국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일단 지금 뭐 태국, 뭐 브라질, 중국, 뭐 다시 또 뭐 러시아인가요?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제도가 들어오려면 연말만 드리고 잠깐 10분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외환 결제에서 거주자와 여러분 같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외환 결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급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외환 통제를 하는 국가는 이 제도를 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17개국은 굉장히 외환 결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 이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외환 통제라기보다 뭐 한국은행의 외환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 거래에 신고하고 되고 여러 좀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 이런 거래를 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외환 이런 규제가 없는 선진국 반열의 나라들인 거죠. 여러분들 뭐 중앙은행 논이나 아니면 기타 뭐 화폐금융 논이나 강의 들으시다 보면 중앙은행의 기능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알권도 하고, 그다음에 은행의 은행, 뭐 정부의 은행, 뭐 기타 뭐 통계 업무, 조사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지급 결제 이제 업무는 그 중에 은행에 관한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은행 금융기관들이 국민들한테 하는 뱅킹 업무를 하듯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뱅킹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는 그 기초에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한테 예금 계좌를 개설해주고 그 예금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화폐금융에 나오는 내용대로 지급준비금도 쌓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과 이루어지는 결제자금 결제도 하고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는 섹터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업무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사실 대부분 금융기관 간 또 소액, 증권, 외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의 업무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의 은행, 뱅킹 사이드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제 그 업무인 거죠. 지금은 이제 사실 통화정책이 가장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콜금리 또는 콜금리 목표를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설정하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근저에 있는 정부에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고업무가 가장 기본이 되듯이 중앙은행은 전 세계 어느 은행 마찬가지로 발권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뱅킹 업무가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업무 섹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들이 예전에는 종이로 굉장히 진짜 아날로그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거액, 소액, 증권, 외환 결제가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고 또 참가기관도 어떤 참가기관이 거액도 참가하고 소액 결제 시스템도 참가하고 증권 결제 시스템도 참가하고 외환 결제도 참가하게 되니까 이게 서로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실제 업무도 조금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서로가 어떤 결제 불행이 생겼을 때 한 시스템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타 기관, 여타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서로 일종의 그런 상호 연계성, 의존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훨씬 더 가장 기본이 되는 뱅킹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낯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테크니컬하게 전문화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지급결제 제도하고 중앙은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면 세 가지 섹터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융관정, 그리고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오버사이트라고 하고 그래서 오버사이트를 우리 이제 한국은행에서 감시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감독과는 다른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액티비티 활동들을 이제 오버사이트라는 게 이제 영어 어원 그대로 하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은행으로서 그 화폐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잘 서큘레이션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개입도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감독 차원은 아니지만 이제 일컬어서 감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감시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는 금융 안정 또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것이 학자에 따라서 상당히 진짜 석학들이 여러 가지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금융기관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 있는 금융시장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급결제 제도 시스템들을 포함하는 금융 인프라, 기관, 시장, 인프라 요 세 가지가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 그게 이제 금융 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보다시피 그래서 지급결제가 왜 이렇게 중앙은행이 상당한 인력과 시간과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서 신경을 쓰냐 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뱅킹 업무임과 동시에 금융시장 이런 금융 안정의 가장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한 제가 뱅킹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사실은 통화정책이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지급결제 시스템이 잘 완비가 되고 잘 오퍼레이팅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액결제 시스템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이랑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이전을 해야 중앙은행이 의도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미시적으로 파인 튜닝해서 잘 타겟팅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이 되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보통 통화는 이제 혈액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지급결제 제도는 혈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는 뭐 국제적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급결제들을 플럼버, 배관이라고 설명, 미국 연준 사람들은 플럼버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혈관. 그래서 경제 내의 혈액, 통화가 잘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린 돈이 신체, 경제 시스템 내에 잘 돌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떤 관에 뭐가 많이 껴서 사람으로 치면 동맥 무슨 뭐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는데 중간에 뭔가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돈이 경제에 돌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금융지에 대한 뱅킹 업무이면서도 그것들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이 그런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가격 설정 목표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금 이체가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통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급결제 제도에서 이제 그런 기본 전자에서 세 가지의 어떤 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뭐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그런 역할 계좌도 개설해주고 거액결제 시스템도 개설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종 대부자로서 유동성도 지원해주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오버사이트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는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맞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아무튼 국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지급결제제도의 가장 상위에 서서 핵심 고리로서 최종 결제를 해주는 그런 정점이 위치해 있고, 또 이 거액결제 시스템에 각종 증권 외환 소액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또 최종 발권은행 이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발권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이런 한은법, 자본시장법, 또 전자금융법. 이 자본시장법 약자인데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보통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있고, 그래서 감시 업무 내용은 각 시스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어세스먼트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도록 권고하는 어떤 이런 세 가지 어떤 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촉진제 글자 그대로 중앙은행이 또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결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모바일 뱅킹이 좀 보안성을 가지도록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중앙은행이 어떤 법에 어떤 책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관련 국제기구들 여러분들 많이 보신 국제결제는 BIS잖아요. 그래서 BIS나 또는 뭐 동남아 중앙은행 기구나 또는 뭐 또 비슷한데 이거 조금 잘 사는 나라, 이거 조금 못 사는 나라 굳이 나눈다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급결제에 관련 다자간, 양자간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급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현재 국내에서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기업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중요 결제 시스템, 기타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중요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굉장히 시스템적 리스크가 가초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들을 모아서 이렇게 중요라고 해놓고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타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뭐 운영기관이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감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금융기관 감독이랑 제가 이렇게 대비를 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뭐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기본적으로 감독은 아니다. 그래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게 오퍼레이션 될 수 있도록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이 또 거액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한번 보는 거다.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제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상정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근데 금융기관 감독은 크게 감독은 4가지 섹터인데요. 해당 금융기관에 설립하는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허가된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자본은 적정히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경영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이게 금융기관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다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측에 연결해주는 자금의 전환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수로부터 받은 자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에다가 대출로 100억, 1000억씩 해서 나중에 그 대출 채권이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본, 경영, 자산 건전성에 관한 또 금융기관들이 갑이라는 위치, 대형 금융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나쁜 짓 다 하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데 더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거 꼭 지금 금융 사이드의 사례는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11년 동일본 재진이 났었는데요. 그때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상당한 그 연안가의 마을들이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요. 유일하게 이 이와떼 현에 있는 요 조그만 마을은 요 밑에는 굉장히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부서졌어요. 근데 요 위에 있는 동네들은 멀쩡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전에 어떤 지금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동장, 이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 용어로는 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옛날 할아버지 시절에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한 15m는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 사는 데를 이렇게 보호하려면은 방파제 뚝을 최소한 15m는 넘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그게 관철이 돼가지고 결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이 마을만 유일하게 멀쩡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지역결제 시스템을 두고서 뭐 은행과 같은 서비스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그다음에 뒤에 증권예탁 같은 청산결제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감시하고 감독원이 감독하고 막 그게 뭐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게 결코 뭔가 규제하려거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위험시를 대비해서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자금이체 또는 국민들의 소액의 자금이체, 증권 자금이체, 외환 자금이체가 어떤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경제의 금융 스트레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제때에 주고받을 금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더 강화하고 더 쌓고 해서 이런 위기시를 대비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안전성 룰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위기 상황에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방파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제 이런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어떤 구조와 한국은행의 역할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작년 중에 꼭 뭐 요 일들이 작년 중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작년 중에 끝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장기간 지속된 것도 있고 또 작년에 단발성이 있는 것도 있고 뭐 또 있던 현상이지만 조금 더 심화된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작년에 우리 한국은행이 봤을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자금이체 결제 규모 동향,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감시 또는 감시랑 기타 여타 지급결제 관련 정책 과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제가 앞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본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라고 하면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제 그런 성격의 기관들인데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2008년, 9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이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국제 기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틀만 설명을 드리고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표 하나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데요. 한국은행 그 금융망을 통해서 작년 중에 이루어졌던 결제 규모를 이렇게 분야별로 콜자금, 증권, 외환, 차액 결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규모가 총계 이렇게 237조 원이 되고요. 건수로는 일평균 한 10,00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이 중간에 차감되는 결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데요. 아무튼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씩 더 커지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증가했고요. 근데 이 증가한 부분의 상당수는 기관 간 RP하고 단기 금융 CD라든가 이런 단기 금융 상품이 거래가 더 있어서 이렇게 결제가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액, 소액, 증권, 외환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 금융망을 통해서 결제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금융기관 간 거래와 그 다음에 개별 이런 소액 결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그냥 이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거액 결제 부분은 이런 동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기관 간 결제에서 결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제도 변화상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냐를 저희가 꼽아보니까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중요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크게 세 개만 제가 했고요. 그래서 기관 간 RP가, 이제 RP라는 거는 이제 환매 조건부 증권 매매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금융기관 간의, 기관 간 RP 비중이 굉장히 증대를 했더라. 그리고 기업보험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전자단기사채가 있는데 그 전자자체를 굉장히 발행 규모가 늘어났고 또 하는 금융망을 통해서 많이 거래되고 결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외파생 상품 CCP라는 걸 도입한 건데요. 그걸 다시 조금 더 세밀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 콜 시장이라는 거 이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종전의 한국의 콜 시장은 은행 금융기관뿐 아니라 기타 비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종전 같으면 증권사도 참여해서 사실은 그 담보 없이 하루 동안의 신용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외국에 비해서 조금 다른 어떤 그 특이한 어떤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아마 2009년, 10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콜 시장 제도를 개편해서 콜 시장은 주로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서로 수요하고 공급하는 그런 시장으로 하고 기타 기관은 RP 시장으로 기관 간 RP로 돌리겠다. 이런 게 그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금융투자 회사들이 이제 콜 시장에서 완전 이제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어떤 그 단기 자금 어떤 그런 필요성 수요들이 이렇게 기관 RP로 가서 기관 RP가 굉장히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보험은 이게 이제 기업보험도 자산으로 담보가 되는 보통 이제 Asset Backed CP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각 그 기업들이 그런 무담보 CP도 많이 사실 발행해서 기업이 부실화되면 나중에 채권자 CP 보유자들이 자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이런 사태도 생겨서 아주 사회 문제도 되고 또 CP라는 것이 기업이 발행하는 법적 성격으로는 그냥 약소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집계도 안 되고 그래서 기업보험을 조금 다른 형식으로 조금 더 바꿔보자 해서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전자적으로 발행을 해서 집계도 되고 여러 가지 유통도 편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제 전자단기사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작년 1월 달에 그 전에 법이 이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1월 달부터 들어와서 지금 현재 기업보험 발행 규모 60% 정도 달할 정도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장애 파생 상품 CCP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산 제가 총액 결제, 차익 결제 할 때 설명 약간 드리긴 했는데요. 그거랑 또 유사하기도 한데
예전에 2008년 금융 위기 때 이제 대부분 다 문제됐던 게 뭐 CDS 등등 해서 장애 파생 상품에서 분야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문제는 장애 파생 시초는 이제 뭐 리만 브라더스 이런 금융기관들이 막 크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리만 브라더스 위기가 왔을 경우에 그 거래 규모가 얼마인지, 결제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미국에서 파생 관련 법규를 굉장히 자유화시켜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이 불안이 조성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기관이 얼마만큼 포지션이 있는지, 얼마만큼 부실한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아예 거래 자체를 회피하는, 시장에 거래가 안 되는 이런 현상까지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전부터 CCP라는 게 있었는데요. CCP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여기 어떤 기관이 이제 법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자간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의 중심에 서서 자기가 다른 그 기관들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돼서 법률적으로 자기가 채무 인수를 다 해가지고 그 리스크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실제로 A와 뭐 D가 그랬다 하더라도 중간에 CCP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래 상대방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CCP가 거래 상대방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고려 없이, 거래 상대방이 혹시 망할까 하는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 CCP라는 법적 주체 기관을 내세워서 모든 거래가 CCP와의 거래로 이렇게 치환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CCP라는. 그래서 센트럴 카운터 파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중앙거래 당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외국 기관에서는 청산기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꼭 청산은 아니에요. 청산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거래 상대방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간에 제3자를 하나 끼워서 얘한테 모든 거래가 얘와의 거래를 이렇게 치환되게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도 위험도 축소를 시키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다자간 차관 보여드렸듯이 또 결제 이동성도 절감되는, 채권자도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채권자면서 또 채무자가 되니까 결제 금액 일정 부분 또 상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이런 장애 파생 상품이 이 시장에 어떤 CCP가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장내 시장에서는 한국 거래소가 이미 하고 있거든요. 장내 주식 장애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 거래소가 이런 CCP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또 그 업무 규정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한국에 다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장내 시장 돼 있고, 지금 이제 장애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소액결제 시간이 뭐 많이 지났는데요.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결제 분야는 뭐 크게 말씀드리면은 엄수표가 많이 줄고, 대신에 전자금융 공동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그 CDA, ATM, 인터넷 뱅킹 이런 분야가 많이 늘었는데요. 엄수표 자체가 이제 기업들이 엄수표를 많이 발행하지 이제 않고, 기타 엄수표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결제 수단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전자금융을 통한 어떤 금융거래는 더 확산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수는 여러분들도 뭐 소액 결제 할 때도 요즘은 다 체크카드 쓰시다시피, 그래서 건수로 늘어나는데 금액으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카드 여러 가지 사태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뭐 발급을 강화하는 규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소액결제 분야의 4가지 특징을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카드 결제 증가세가 좀 늘어났지만 그 증가세는 좀 둔화됐더라.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스마트폰 등이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모바일을 통한 지급결제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지급 수단인데요. 그래서 이거 같이 갚아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뭐 최근에 일본의 마운트 폭스에서 여러 가지 뭐 사고를 해놨듯이 발행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민간에서 어떤 거래 혁신, 지급산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행 주체도 확실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탈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인인증서 유출이라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떤 해킹으로 인한 어떤 뭐 자금이체 업무 자체의 중단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들이 작년에 특히 좀 많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시 관련해서는 작년에 증권청산 관련 운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는 뒤에 설명드릴 어떤 국제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걸로 나왔고, 이제 다만 이제 일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감독원이 종전에 있다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으로 감독권이 이관이 됐지만 이제 공동검사 권한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공동검사 권한이 있어서 매년 그 은행 그리고 또 고객 자금 이체 관련해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공동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7개 은행 그리고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공동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뭐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뭐 내용이다 보니까 자세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를 했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CLS라든가 이건 조금은 다른 건데요. 그래서 CLS은행이 뉴욕에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미국 뉴욕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타 16개 통화국은 CLS에서 접근 감독이든 감시든 접근할 수가 없다 보니까 17개 중앙은행이 모여서 협조적인 감시 체제를 열어서 매년 회의를 뭐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이제 CLS은행이 여러 가지 어떤 뭐 결제 상황이라든가 또 리스크 현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서 그래서 협조 감시라는 말을 쓰고요. 스위프트는 이제 국내외 금융기관 간 어떤 자금 이체에 관한 어떤 의사표시를 매번 뭐 전화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숫자를. 그래서 일정하게 요건을 갖춘 전자적인 형태의 메시지를 갖춰서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요. 뭐 주는 사람이 누군지, 받을 사람이 누군지, 얼마를 주는지, 어떤 성격을 주는지, 뭐 기타 이런 정보들, 그 돈을 보내는 기관이 금융은행인지, 금융수회사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금 결제 관련된 정보들을 보내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이 스위프트라는 어떤 기관이 그런 통일적인 포맷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프트가 벨기에에 소재하고 있는데 역시 한국은행도 여기 이 스위프트 감시 그룹에 참가를 해서 스위프트가 제대로 작업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자금 이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 자금 이체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어떤 인프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중앙은행들이 협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응 분야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최종 대부자 기능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은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일종 당좌 대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일종 RP 형식으로 일종의 일시적으로 결제가 부족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일종의 회수하고 있고 이제 뭐 그 규모는 이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결제 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확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들의 문제가 생겨서 결제가 운영기관의 어떤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결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런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결제 완결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왜 법률 리스크 설명드리면서 파산했을 경우에는 그 파산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될 금액을 상대방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 통합도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산을 관련하고 있는 법률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전에 이런 결제가 보장이 된다는 시스템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설령 그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기관들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파산법, 토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산법에 아예 적용 안 시키는 예외 조항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 시스템이 보시다시피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감세 대상 시스템 중에서 다는 아닌데요. 거래 규모로 봤을 때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는 시스템은 이제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여러 가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관보에도 게시를 하고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책 대응 분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은행이 했던 업무들을 이렇게 크게 3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킹, 전산 장애,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하도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모여서 이런 금융 정보를 이제 또 촉진하는 그런 협의회를 이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간에 이제 비은행 기관들 참여시켜 좀 더 확대 개편해서 그런데 좀 더 잘 대응하자. 그리고 이제 금융 마이크로 에셋하고 이제 원 용어인데요. 새로운 이제 신규 금융 보안 매체를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들이랑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아마 이제 곧 상용화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파손됐을 경우에 전환 시스템, 백업 시스템도 물에 젖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권 공동으로 재산 백업 센터를 좀 구축하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들이 좀 CD ATM 이용할 때 좀 더 편하게 하도록 이런 내용 등등. 그다음에 지역별 신용카드 통계라든가 또는 하는 금융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호 돈을 얼마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조금 더 정비하게 개편하자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규제 계획 부분인데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지만 이런 지급결제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이제 CPSS가 있고요. 또 이제 증권을 감독하는 기구들이 모인 국제증권감독기구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 시스템이 극단적인 시장 스트레스 상황, 극단적인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지급결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안전성 유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라는 이제 우리는 줄여서 PFMI라고 그러는데 국제적으로도 PFMI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새로운 원칙을 종료돼 있던 원칙을 합해서 새롭게 하나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그러니까 금융시장 인프라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청산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는 용어로 새롭게 만든 용어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액소액 자금결제 시스템, 그다음에 중앙예탁기관, CCP, 증권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FMI라고 하는데 이 PFMI는 이런 FMI들이 준수해야 될 어떤 내용들을 세트별로 구분해서 총 24개의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들을 감시하는 중앙은행, 규제 감독하는 감독당국이 해야 될 어떤 책무들을 5개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책자로 이렇게 제가 이제 전문 번역을 유관기관에 공동으로 했는데 굉장히 상세한 내용까지 재무적 부분, 운영 리스크 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해서 전 세계 이제 주요국 감시 규제 감독 당국들은 이 PFMI에 따라서 이런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각 FMI들도 이 PFMI에 따라서 내부적인 리스크 업무 절차나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래서 위기시 대응해서 담보도 더 받고 또 증거검도 더 많이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나 내부적인 어떤 전산상에 대비한 운영 리스크 측면 여러 가지 굉장히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의 글로벌 규제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2년도에 이렇게 이제 공표가 됐는데요. 실제 이제 2013년부터 2012년 말 2013년부터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런 PFMI 신국제 기준이 각국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촉진하면서 또 한편 각 나라별로 규제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비슷한 정도로 규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준을 직접 만든
CP 직업결제지도위원회라고 BI에서 산하기관인데 이 기관이랑 국제증권감독자 기구가 공동으로 이제 3단계에 걸쳐가지고 이런 그 신국제 기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주관이 되고 이제 월드뱅크가 이제 보조로 참가하는 이제 금융 부분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Financial Sector Assessment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0년부터 IMF 상무이사회에서 2010년부터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위치를 차고 있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그 나라의 거시경제, 금융 안정을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2002년, 3년 그때 최초로 받았는데 이제 2010년부터는 이게 매 5년마다 의무화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앱셋 평가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는 아직 컨피덴셜해서 아직 미공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동료평가 비슷하게 하는 것과 기타 독립적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안정에 관한 평가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이 나라 중에 19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위를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전체 토탈 레이팅을 했는데 이제 한국이 아마 19등이었던 것 같고요. 이 IMF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 2018년인가요? 이제 매 5년마다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파생 상품 아까 2008년 9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런 글로벌 규제일이 심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인쇄물로 보시면 되겠지만 좀 흐리긴 한데 크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그때 위기의 원인이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의 생산 결제 인프라도 미흡하고 규제 체계도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FMI에 대한 것도 규제 개혁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을 좀 더 투명화하고 정보들을 좀 더 잘 파악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장애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TR이라는 새로운 어떤 거래 정보, 기존에 있는 분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TR에 의무적으로 기존에 보고되고 있는 일부 상품은 있었지만 전체 표준화된 장애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전부 장애 파생 상품 시장 모든 상품 거래 내역은 TR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보고된 내역을 정책 당국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중에 표준화된 장애 파생 상품 거래는 CCP를 통해서 청산하도록 해서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결제 이동성을 감축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애 파생 상품 시장 거래도 이 참가자별로 고유의 식별 코드를 부여해서 어떤 기관이 어떤 지금 포지션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모건 스탠리인가요? 어떤 기관은 갖고 해당되는 이 시스템별로 2개, 3개 복수의 그런 기관 코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통일적인 집계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막자. 그런 논의. 그 다음에 이제 CCP를 통해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금 기준을 좀 강화해서 그래서 이쪽 CCP로 가도록 이게 유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대형 기관들 경우에 변동 증거금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걸 인해가지고 개시 증거금도 이렇게 서로 수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리스크를 커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CP로 청산을 의무화시키고 집중되다 보니까 이 CCP가 혹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CCP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CCP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재원을 좀 많이 돈을 쌓아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또,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잘 어떤 정리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좀 세우자. 그래서 이런 전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을 좀 개혁하겠다 이런 스킴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2009년인가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 이런 것들을 좀 하자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여되는 기구는 FSB에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각 이런 개별 CPS나 IOSCO 같은 개별 섹터별 국제기구에 이런 태스크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이행된 부분도 있고요. 또 아직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10분 초과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행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말씀드리면은 항상 지급결제제도는 안전성과 효율성, 좀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초점은
지급결제 제도가 안전하게 좀 유지 운영이 돼서 참가하고 있는 참가기관이나 또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이 지급결제와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돈 주고받을 게, 증권을 주고받을 게 안전하게 제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관심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신국제, 아까 말씀드린 PFMI, 신국제 기준에 맞춰서 신국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 리스크 관리 기준, 운영 리스크, 뭐 기타 많습니다. 24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국내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액 결제 시스템의 차익 결제되는 부분에 이제 그 사전 담보 비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100%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100%까지 상향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강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 그런 담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국제 기준을 요구하는 정도로 이렇게 맞춰 나가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LS, 외환결제 리스크를 감축을 위한 CLS 결제 대상 거래를 지금은 이제 은행 금융기관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국제 기준에 맞춰서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을 잘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제가 앞으로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 부분은 이제 거액결제 시스템이 지급결제 시스템의 가장 이제 코어 핵심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시스템 간 연계, 결제 규모도 증대하고 뭐 그런 또 그 시스템 연계도 국내뿐 아니라 외국과 국내 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도 특히 증권 결제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하는금융망의 기능을 조금 더 그런 어떤 니즈에 맞춰서 조금 더 레벨을 올리겠다, 기능을 고도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자금융을 내지는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표준화를 좀 지속하고, 특히 모바일 금융 같은 경우는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바일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표준 노력을 지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국제 기준 이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부로 보면 유엔에 참가하는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CPS가 거의 유엔격인데, 그래서 CPS에 한국은행이 참여 멤버로서 여러 가지 조사 연구 활동이나 국제 기준 재개정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신 영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부탁드리고요.